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22살 청년이 취업 박람회라는 달콤한 제안에 속아 캄보디아로 건너갔다가 범죄 조직에 감금되어 끔찍한 고문을 당한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있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는 연간 10건에서 20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8월까지만 집계해도 330건에 달했습니다. 1년 사이에 10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 및 납치 감금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총 143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91건은 소재가 확인되었지만 52건은 여전히 미제 상태입니다. 지금도 52명의 한국인이 어디선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참혹합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이 23호로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이름을 절대 공유하면 안 돼요. 제가 23호였어요. 7호 밥 먹어, 23호 밥 먹어. 그 모든 게 다 숫자로 불렸어요. 건물 안에는 한국인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컴퓨터와 아이패드가 쫙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업무를 강요받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과 정기고문을 당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미성년자까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생까지 포함된 10대 청소년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에 속아 캄보디아로 건너갔다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2025년 8월에 숨진 박모 씨는 예천 출신의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7월 17일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캄보디아 캄포주 포코산의 범죄 단지에 감금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함께 감금되었다가 구출된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 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사망했습니다. 10월 11일 캄보디아 검찰은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에서 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범죄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S와 채용 사이트에 월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이라는 달콤한 제안이 올라옵니다. IT 업무, 고객 관리, 마케팅 같은 그럴듯한 직종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취업 시장에서 이런 제안에 혹합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일부는 빚을 갚기 위해, 일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부는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해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은 친절하게 맞이하지만 차에 태워지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권은 즉시 압수됩니다. 회사에서 보관하겠다는 말과 함께 빼앗깁니다. 목적지는 호텔이나 회사가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건물입니다. 3m 높이의 철조망과 무장 경비원들이 지키는 요새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탈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범죄 단지는 캄보디아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가 2025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국에 최소 53곳의 범죄 단지가 존재합니다. 시아누크빌, 프놈펜, 포코산, 바벳, 포이펫 등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인, 대만인, 베트남인, 태국인, 말레이시아인뿐만 아니라 브라질,
영국,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러시아에서도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한국계 범죄 조직이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조직원들이 한국인을 타깃으로 정교한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태를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5년 9월 16일 외교부는 캄보디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격상했습니다. 수도인 프놈펜이 여행 자제 지역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시아누크빌, 포코산, 바벳 등에는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프놈펜이 여행 자제로 상향된 지 불과 5일 후인 9월 21일 프놈펜 번화가 번깽콩의 한 카페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백주 대낮에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나오다가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인 1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범죄 단지로 이송했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이튿날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수도 한복판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2025년 10월 16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전역을 여행 자제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캄포주 포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페시는 4단계인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 국가 전체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여행 경보가 발령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출발 캄보디아행 항공편 구매자들의 예약 취소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항공사들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행경보 격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감금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세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는 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2,000달러에 불과한 동남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 폴 포트 정권의 킬링필드에서 200만 명이 학살당했고 국가 기반 시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5년 현재 캄보디아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조사에서 전 세계 180개국 중 16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나쁜 범주에 속합니다. 2024년에는 151위였는데 1년 만에 더 떨어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 조직의 유착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직접 캄보디아로 건너가 피해자들을 구출했습니다. 2025년 2월 한국 경찰 특수구조팀이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하여 구조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에서도 직접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경찰이 구조한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이들을 가로막고 다시 범죄 조직에 인계한 것입니다. 한 피해자의 증언이 이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를 납치했던 갱단원들이 총기를 소지한 채 버젓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경찰서장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경찰과 범죄 조직이 결탁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 선교사는 더욱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구조에도 캄보디아 경찰이 수배령을 내려 다시 잡습니다. 현지 경찰도 범죄 조직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단지를 취재하던 현지 언론인 매크다라는 조사 중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후 2024년에 언론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돌연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매크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단지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정부 당국의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수사하면서 훈 센 상원의장의 조카가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훈 센은 2023년까지 38년간 캄보디아 총리를 지낸 실권자입니다. 훈 센의 조카인 훈 토는 후이원 페이라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임 중입니다. 후이원 페이는 2021년 창사 이래 27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한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범죄 자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했습니다. 이 회사의 연 수익이 캄보디아 1년 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단속에 적극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방지 국가위원회의 부위원장 주분행은 오히려 인신매매 혐의 사건의 80%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가 2025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국에 최소 53곳의 범죄 단지가 존재하는데 캄보디아 정부의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최종 폐쇄된 곳은 겨우 2곳에 불과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2024년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부족하며 고위 관료들이 범죄 단지와 연루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심지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범죄 조직에서 탈출한 한국인 피해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망명 중인 캄보디아 민주화 운동가 푸트 비차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캄보디아는 이토록 범죄의 온상이 되었을까요? 핵심은 2010년대 중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항구, 도로, 공항 상당수가 중국 자본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특히 시아누크빌은 본래 조용한 해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카지노와 리조트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카지노 산업이 타격을 받자 이 건물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0년대 들어 자국 내 삼합회 같은 범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이들 조직은 규제가 약하고 부패가 만연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거점을 이전했습니다. 캄보디아가 가장 주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범죄 조직은 연간 438억 달러, 약 60조 원의 수익을 올린다며 이는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심각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영사를 1명 추가해 3명까지 늘렸습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안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니라 현지 경찰 기관에 직접 파견되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한국 경찰관입니다.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설치되어 있었고 캄보디아가 세 번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국제경찰청 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3일에는 캄보디아와 양자회담을 갖고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경찰 파견 등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년간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4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불승인했습니다. 납치 감금 피해가 1년 사이 10배 급증했는데도 현지 경찰 인력은 3명뿐이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 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언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 달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날아갔습니다. 10월 15일 김진아 차관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김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밝히고 캄보디아 측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자국에서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훈 마넷 총리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정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관광과 투자 감소를 더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주변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에 태국의 유력 언론 방콕 포스트에서 한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에 군대를 보내려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보였습니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즉시 사실을 정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대 파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보가 나온 것 자체가 의미심장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의 격분한 반응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들 국가도 자국민이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강력하게 나서자 자신들도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태국의 한 일간지는 사설에서 한국이 보여준 단호한 대응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자국민 보호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캄보디아와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강경 대응을 환영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훈센 의장의 자금 줄인 카지노 업계가 태국의 국경 봉쇄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도 2025년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캄보디아행 여행 보이콧 운동이 SNS에서 번졌고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캄보디아와의 교류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캄보디아행 항공편 운항이 축소되고 여행 상품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지 한인 사회는 범죄 문제로 인한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캄보디아가 상상도 하지 못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단행한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영국 외교연방개발부와 공조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인과 개인 등 14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법무부는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를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 달러, 한화 약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법무부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압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비트코인이 천즈 회장이 사기와 자금 세탁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천즈는 누구일까요?
1987년 중국에서 태어난 그는 캄보디아로 이주한 후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부를 축적하며 캄보디아에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시민권까지 사들였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표면적으로는 은행, 부동산, 항공,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등 다방면에 걸친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천즈는 수도 프놈펜에 47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고 프린스 은행을 운영하며 캄보디아 경제계의 거물로 행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빈센트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며 프린스 그룹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전념하는 캄보디아 대표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캄보디아 교육부와 함께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선가로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훈 마넥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역을 맡을 정도로 현지에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내에서 최소 10곳의 온라인 사기 단지를 조성해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사기, 불법 도박, 인신매매 등 범죄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 자회사가 기술 단지로 위장해 프놈펜 외곽에 대규모 스캠 단지를 건설한 골든 포춘 리조트 월드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라디오 프리아시아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골든 포춘 과학기술 단지에서는 피해자들이 3m 높이 철조망 뒤에 감금된 채 사이버 사기를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탈출을 시도하면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법무부 기소장에는 천즈가 사기 단지를 직접 관리하고 수익 기록을 보관했으며 지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천즈가 부하들에게 감금된 피해자를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패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즈는 범죄 수익으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 회사를 세우고 런던 시내에 1억 파운드 약 1900억 원짜리 사무용 건물과 1200만 파운드 약 230억 원짜리 저택 그리고 아파트 17채를 사들여 돈세탁 창구로 활용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피카소 그림, 개인 제트기, 호화 요트 등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런 끔찍한 스캠 센터에 배후에 있는 자들은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망치면서 그 돈을 묻어두기 위해 런던의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천즈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미국과 영국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런던 시내 오피스 빌딩을 포함한 영국 내 자산도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미국 내 프린스 그룹 소유 자산 역시 모두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프린스 그룹과 거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진베이 그룹,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바이엑스 거래소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진베이 그룹은 시아누크빌 내 7층 호텔과 카지노를 소유한 레저 엔터테인먼트 사업체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한 캄보디아 소재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 그룹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재무부는 후이원이 2011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최소 40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했으며 그중 3,700만 달러는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가상자산 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이원 그룹은 바로 훈 센 상원 의장의 조카인 훈 토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임 중인 기업입니다.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의 친족이 범죄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초국가적 사기 범죄의 급증으로 미국인들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국 등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2024년 한 해에만 동남아시아발 온라인 사기로 최소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6% 급증한 수치입니다. 천즈에 대한 기소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천즈에게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만든 국가전략 비축 자산에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정부는 성명에서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의 스캠 센터들은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폐쇄된 카지노나 특수 목적 시설로 유인하고 고문으로 위협하며 온라인 사기를 자행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미국과 영국의 제재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 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와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발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서 경찰이 온라인 사기 조직 거점을 적발해 연루된 8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 중 57명이 중국인이었고 나머지는 네팔인 2명, 말레이시아인 5명, 베트남인 2명, 미얀마인 9명, 캄보디아인 5명이었습니다. 외국인 납치 사기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들이 연이어 체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범죄가 중국계 조직이 주도하는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중마이너스한 미디어 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반중 정서를 문제 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이빙 대사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일부 세력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여전히 중국과 중국인을 겨냥한 유언비어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를 믿고 한국 언론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때는 국가나 인종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 언론의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납치 사태를 중국계 범죄 조직이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언급 없이 반중 정서만 선택적으로 지적한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구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도움으로 여러 건의 구조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2025년 7월 한 피해자가 범죄 조직이 잠시 쓰게 해준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의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즉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는 경찰과 외교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박찬대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고 박찬대 의원실이 움직여서 외교부와 국정원에 상황을 긴급히 알렸습니다. 그 결과 사흘 후 현지 경찰이 캄보디아 캄포주 포코산의 건물을 급습하여 해당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인 14명을 구출했습니다. 9월 21일 프놈펜 번깽콩 카페에서 납치된 50대 한국인 남성도 이튿날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경찰은 카페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피해자의 차량을 회수하러 돌아온 중국인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나머지 4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9월 30일 새벽 2시쯤 캄보디아 경찰은 시아누쿠빌에 있는 한 건물에서 한국인 2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박찬대 의원과 외교부, 영사관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된 한국인 중 상당수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연루 혐의로 구금한 한국인은 63명으로 파악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피해자는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유인하는 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감시자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피해자를 모집하는 데 동원되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캄보디아에서 납치되었다가 외교 당국에 의해 구출되어 2월 귀국했던 2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캄보디아에 재입국해 범죄 단지에 들어갔다가 8월 현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프놈펜에서 한국인 건달 3명이 온라인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프놈펜 아파트에 작업장을 마련해 놓고 중국 범죄 단지처럼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한국으로 돌아와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옥을 다녀오면 사회에 복귀하고 재취업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기껏 구출되어 놓고 다시 범죄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대신 빚을 내가며 몸값을 전해 범죄 조직을 배불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죄책감과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신속 대응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도 해외 한인 구출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부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48시간 내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움직였습니다. 202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조직범죄에 대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결의안의 핵심은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조직과 결탁한 공무원을 엄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강력한 제재, 한국의 전면적인 여행경보 격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동시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캄보디아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캄보디아는 더 이상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21조 원 규모 제재는 단순한 경제적 조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동남아시아의 조직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제재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사기 산업의 금융 생태계를 타격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범죄 조직이 축적한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하고 압수한 것은 국제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주목받았습니다. 한 국가 전역의 여행 경보를 격상시키고 정부 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 것은 자국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52명의 한국인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가 확인한 53곳의 범죄 단지 중 폐쇄된 곳은 겨우 2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1곳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텔레그램 제보방은 2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제보방에서는 범죄 조직원과의 통화 내용, 고문 사망자를 캄보디아로 보낸 인물의 정보, 핵심 가담자의 신상 등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이 제보방 운영자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증거물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해외 취업 사기의 위험성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나 비현실적인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이 비대면으로 지나치게 간단하거나 회사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에서 방문 국가의 여행경보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경향신문의 박은하 기자는 캄보디아 사기 범죄를 중국인의 범죄가 아닌 감시 자본주의와 현대판 노예제라는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런던과 뉴욕에 거점을 둔 출판사 보서는 2025년 9월 스캠 동남아 사기 범죄 단지의 이면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동남아 사기 범죄가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범죄 조직은 연간 60조 원의 수익을 올린다며 이는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거대한 범죄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25년 1월 유명 배우 왕싱이 태국에서 납치되어 미얀마 국경지대 스캠 센터에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중국인 10명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3일 만에 태국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머리를 박박 깎인 상태였습니다. 왕싱 사건 이후 중국에서는 사기 범죄 피해자를 향한 시선이 변화했습니다. 왕싱 사건 다음 날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174명의 가족 487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구해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성명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조성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여동생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얀마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국경을 넘은 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기를 당하다니 어리석다거나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간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왕싱 사건은 유명한 사람도 사기 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당국의 범죄 조직 엄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5만 명 넘는 자국민이 송환되어 왔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중국인민법원은 중국으로 송환된 미얀마의 대표적 중국계 범죄 조직 민씨 가문 일당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무사히 돌아온다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기와 인신매매 피해자이지만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한 만큼 구출되면 처벌도 뒤따릅니다. 감옥을 다녀오면 사회에 복귀하고 재취업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껏 구출되어 놓고 다시 범죄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책감과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법률 지원,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사태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의한 국민의 생명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압박, 국제 공조, 여행경보 격상, 구조작전, 그리고 피해자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한국 정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43건의 실종 및 납치 감금 신고 중 91건은 소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구출되었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 일부가 국내로 송환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2건은 미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52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었고 UN 차원의 대응 메커니즘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이런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 취업 사기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 취업 정보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안전여행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즉시 대사관과 연결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최교진 교육장관은 캄보디아 실종 피해 대학생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 대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에 처한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남에서는 캄보디아 취업 제안을 받고 출국한 30대 남성이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인천에서도 4명이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캄보디아서 돈 벌어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취업이 어려워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기를 조심하라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실업, 경제적 불평등,
사회 안전망의 부재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주고 있는가? 청년들이 위험한 해외 일자리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동시에 캄보디아 사태는 국제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초국가적 범죄는 국제 공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 한국의 외교적 압박, 유엔의 결의안이 함께 작용하면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자금 세탁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압수는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셋째, 부패한 정부와 범죄 조직의 유착을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를 방조하고 심지어 동조하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대신 그들을 이런 상황으로 내몬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현재 캄보디아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방부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 750만 명의 해외 한인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위기에 처한 국민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은 22살 박모 씨, 지금도 어딘가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52명의 한국인,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수많은 청년들, 이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캄보디아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동남아시아 범죄 단지의 실체와 국제 공조의 최전선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취업 제안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